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보고 계시고 제가 이제 네. 일주일 뒤에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일주일 뒤? 네. 일주일 뒤 15일 글쎄요? 무슨 날인가요? 15일은 제 생일입니다. 설마 했더니 설마 하셨군요. 설마가 사실이었군요. 그리고 그 저번 방송에서 제가 네. 잘못 말한 게 있더라고요. 음. 그 저번 방송에서 스파이더맨 개봉일을 제가 잘못 말했더라고요. 아. 제가 25일이라고 말했는데 25일이 아니고 15일이더라고요. 아. 네, 제 생일에 스파이더맨.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네, 더 크리스마스가 빠르게 아니더라고요. 하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은 공상님 생일이고 스파이더맨 개봉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날 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생일날에는 없고 아마 전 주말이나 그러니까 생일주 전주 주말이나 생일날 주말이나 친구들이랑 아마 놀지 않을까. 케이크 먹으면서. 그렇구나. 네. 미리 축하 감사합니다. 공상님은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 저요? 저는 받고 싶은 거 많죠. 보드 게임? 보드 게임 그 타임스토리즈 저희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확장팩 제가 많이 모았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최근에 또 한국어로 또 최근은 아니고 1년 전인가 한국어로 뭐 발매가 돼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받고 싶기도 하고 또 뭐 제가 뭐 그 주얼리 같은 거 모으니까 그쵸. 주얼리랑 그다음에 그 보석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좋죠. 네. 그렇겠네요. 선물이 뭐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약간 이제는 직장을 다니니까 제가 그냥 갖고 싶은 거는 바로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생일이 되면 그렇게 받고 싶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은 상대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선물 고를 때 그냥 제가 갖고 싶은 거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돈 주고 사긴 아까운 그쵸.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선물하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있으면 좋은 거. 네. 연말 파티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것도 하거든요. 쓸데없는 선물 교환하기 이런 거. 쓸데없는 선물이 예를 들면 어떤 건데요? 진짜 막 쓸데없는 거를 교환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요술봉 있잖아요. 그런 거 선물해봤어요. 네. 이름이 뭐더라? 그리고 막 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선물, 교환하는 그런 그 이벤트라고 하나요? 그게 약간 인싸문화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 막 있어요. 자기가 선물 교환한 훅이 있는데 보니까 막 2020년에 2019년 달력 교환 선물하고 괜찮네. 네. 그 다음에 무슨 집신 같은 거 선물하고 집신 그다음에 유아용 변기 커버 애가 없는 집에 유아용 변기 커버 선물하고 근데 그런 거는 주면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낭비인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정말 쓸모없는 거를 이제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안 쓰는 거? 내가 안 쓰는 거. 약간 재미로 하는 거죠. 네, 콩땅콩님은 선물로 부동산이 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부동산 주는 친구가 있으면은 평생 친구야. 그러게요. 부동산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 방송 슬슬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단신을 하는 날이죠? 네, 오늘은 단신을 하는 날입니다. 단신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은 다른 뭐 작품 같은 걸 안 할 거기 때문에 약간 각 잡고 준비하셨나요? 이게 뜨면 안 되는데. 네, 오늘은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단신 많이 했잖아요. 저번 주가 아니지. 저저번 주. 저번 주. 저번 주에도 1시간 반 정도 했죠. 네. 오늘도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빨리 하고 자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덕질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잠까지 줄이면서. 네. 이거 약간 공사님 앞을 봐보세요. 네. 약간 카메라 각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랑 똑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 아까는 이제 좀 확대를 해가지고 네. 좀 튀어나오게 했었고. 옮길까요? 이걸 약간 이렇게 하면 아니요. 제가 너무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공상님 머리가 잘려요.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잘려도 돼. 약간 뒤로 가시면 좀 덜 잘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잘려도. 그래요? 네. 앞으로. 네. 그러면 댓글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항상 후원해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들 감사합니다. 에이지테스 PD님께서 153화 단신, 그다음에 152화 듄에 이제 5,000캐시씩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다솜799님께서 153화 단신, 그다음에 154화 게임수다 산매경 정한별님과 함께한 게임수다 산매경 1부에 또 1,000캐시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이지테스 PD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AI 크로스 아트 인공지능과 예술 특별전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가 단신 때 소개를 드렸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한다는 그 기획전시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소개해주는 3D 캐릭터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마인즈랩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 및 가상인간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업체더군요. 키오스크에 3D 캐릭터를 이용한 대화형 인공지능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항목도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를 대화형으로 만들면 확실히 편리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네요. 이번 단신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럴 것 같네요. 키오스크 대화형으로 만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공사님? 근데 약간 그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은 버튼을 뭐 클릭하고 그런 거에 익숙한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런 거를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음성 대화형으로 하고 음성으로 하면은 좀 더 약간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근데 그게 네. 음성 인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좀 또박또박 말해줘야 되고 약간 우리가 버튼 누르는 거를 음성으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1번, 2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뭐가 맛있어?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얘가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그 ARS 뭐 말 같은 것도 사람들마다 뭐 발음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그렇죠. 다르니까. 네. 그 ARS도 음성 ARS 있고 보이는 ARS 있고 막 이런데 저는 이제 무조건 보이는 ARS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성보다는. 왜냐하면 내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러니까 보이는 ARS는 내가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데 음성으로 하면은 걔가 다 얘기해 주는 걸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네. 굉장히 그 인포메이션을 꽤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하지 않나요? 그 핸드폰에 그런 그 메시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음성 ARS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 ARS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이제 음성 ARS는 이제 딱 듣고 뭐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누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음성 ARS는 어떤 거냐면 뭐 상담원 연결 이러면 상담원 연결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내 음성을 인식을 해서 그런 ARS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투리 같은 것도 인식하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죠. 어쨌든 뭐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이 자연어 처리를 제대로 하면은 아주 섬세하게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이루다 같은 경우에 네. 뭐 챗봇이 그렇게 좀 정말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챗봇이 나왔긴 하지만 걔도 뭔가 우리가 진짜 뭔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그야말로 챗봇을 대하듯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담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단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를 읽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책을 가져올게요. 놔두고 왔나봐요. 딴 데 놔두고 왔네요. 그거 아니에요. 네. 제가 딴 데 놔두고 왔네요. 네. SF가 읽고 싶어라는 책이 매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작년에 그 직전 해에 나왔던 SF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중에 베스트 SF를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 랭킹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면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기명 공개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재밌게 읽었었던 SF 국내 SF 5편 1, 2, 3, 4, 5 순위로 그 다음에 해외 SF 5편 1, 2, 3, 4, 5 순위로 해가지고 기명 투표를 뭐 작가, 편집자, 뭐 아마추어 팬 뭐 이런 분들한테 한 100 몇 명한테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받은 엽서라고 할까요? 그거를 다 공개를 하고 뒤쪽에 그걸 집계를 해가지고 랭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무기명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유기명으로 한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고 약간 고티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래요? 고티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고티는 이제 그 각종 웹진에서 네. 다 각각 뽑아요. 우리 웹진에서는 이번 해 이게 1위, 이게 2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게임 오브 더 이어 이제 수상하는 곳에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게임이 고티를 제일 최다 수상을 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뽑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일본 SF는 사실 말씀을 드려도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나마 이름을 아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 4위에 있는 일본 SF의 임계점이라는 이 엔솔로지가 있는데 이 한나렌이라고 부드러운 그 왜 있잖아요. 야가라카 그 한나렌의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한나렌. 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단편집이 나왔었거든요.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이라는 단편집이 우리나라에 나왔었는데 이분이 자칭 타칭 SF 팬입니다. 내가 세계에서 SF를 제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분이 이제 일본 SF 중에서 우리가 읽었으면 하는 좀 이렇게 묻히기 아까운 그런 SF들을 모아가지고 엔솔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컴필레이션 앨범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연애편, 그 다음에 괴이편 해가지고 2개를 낸 게 지금 4위로 랭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후지 타이오, 그 진매퍼의 그 후지 타이오 작가의 그 차기작이 원모어 누크라고 해가지고 핵무기를 이용한 뭐 테러 같은 거를 좀 다룬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8위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편은 아마 좀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리면
이 제목은 테드 창의 숨입니다. 숨이 지금 1위로 올라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기를 끌었죠. 그 다음에 삼체 2부가 2위로 올라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삼체가 좀 늦게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더 늦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삼체가 2부가 2020년에 나왔고 아마 2021년에야 이제 3부가 나왔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실만한 게 그 NK 재미신의 제5의 계절 이게 이제 4위로 랭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샤 웰즈의 그 머더보드 다이어리가 5위.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천추판이라는 중국 SF 작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분의 책이 한 번도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참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 SF 작가인데 이분의 이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황조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황이 황무지할 때 황자고요. 그 다음에 조자가 그 조수 간만할 때 조자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어로 읽으면 아라시오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런 제목의 또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위에 랭킹된 게 시온즈 픽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SF 걸작선입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7위, 8위가 중국 SF 모음이에요. 중국 SF 단편 엔솔로지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진짜 훨씬 그 어떤 SF 번역이 되어서 들어오는 게 훨씬 활발하고, 또 그 폭도 넓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10위에 랭킹이 된 게, 반갑게도 정소연 작가님의, 그, 영희 씨거든요. 이웃집 영희 씨인가?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랭킹을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네. 옆집의 영희씨군요. 네. 옆집의 영희씨고 그 다음에는 공상님이 네. 뭐 이거 소개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디즈니 플러스 지금 한국에서 런칭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마블 시리즈를 이제 따라잡고 있는데 지금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여긴 영화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팔콘 앤 윈터 솔저랑 로키랑 완다비전이랑 그 다음에 샹치 하고 그 블랙 위도우까지 봤어요. 저 샹치랑 블랙 위도우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말씀하시죠. 네. 네. 드라마는 저는 이제 팔콘 앤 윈터 솔저를 제일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가 완다비전, 그 다음이 로키 이 순으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제가 트위터에 대충 좀 후기를 올렸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좀 더 자세할 텐데 팔콘 앤 윈터 솔저가 왜 제일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냐면은 캐릭터가 진짜로 연기가 진짜 좋아요. 요 두 분, 요 버키하고 네. 요 팔콘이 진짜 연기도 좋고 둘이서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하다가 막 우정을 쌓아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표현을 잘했고 그리고 이 두 인물의 이제 고민이 드러나거든요. 네. 이 팔콘이라는 인물은 그 엔드 게임에서 이제 스티브 로저스가 죽잖아요. 네. 캡틴 아메리카. 네. 캡틴 아메리카가 그래서 방패를 팔콘한테 넘겨줘요. 네. 너가 이제 제2의 캡틴 아메리카가 되라.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흑인 캡틴 아메리카는 사실 너무 이제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콘이 스스로. 그리고 내가 스티브 로저스처럼 될 순 없다. 약간 그 스티브 로저스를 너무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합니다. 작중에서 맨 처음에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그러면서 뭐 일어나는 갈등들. 이 버키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이 팔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가 그 캡틴 아메리카를 했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 버키는 이제 그 스티브 로저스의 절친이었거든요. 네. 이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윈터 솔저에서 이 사람은 약간 그 안티 히어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뭐 세뇌당해가지고 네네, 싸우는 이렇게 주인공이랑 싸우는 역할이었죠. 네네. 그랬는데 스티브 로저스가 얘를 믿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팔콘이 스티브 로저스의 방패를 들기를 포기를 하니까 그게 자신까지도 뭔가 스티브 로저스가 선택한 게 틀렸다라고 팔콘이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까지 뭔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나타나는 갈등.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윈터 솔저 시절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다 이제 사과를 하러 다녀요.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그 아버지나 뭐 아들, 딸들 이런 사람들 사과하러 다니는데 그 요키라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랑 맨날 이 버키가 이제 점심 저녁을 같이 먹어요. 오. 챙겨주고 그냥 이 요키 할아버지의 아들을 이 윈터솔저가 죽였는데 요키 할아버지는 그걸 몰라요. 오, 그래가지고 몰라요? 맨날 찾아가지고 자기가 사과하려다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네, 그 장면이 진짜로 막 가슴이 너무 아리고 그 진짜 연기가 너무 진짜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아쉬운 거는 이 팔콘의 윈터솔저랑 로키랑 완다비전 3개 다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빌런이 너무 약간 좀 완다비전은 그래도 그나마 빌런이 좀 제일 나은 케이스인데 네. 팔콘의 윈터솔저랑 로키는 특히 빌런이 너무 약간 맥이 빠져요. 로키는 뭔가 빌런이 거의 하는 게 약간 거의 없고 약간 그냥 약간 소개하는 느낌? 이런 빌런이 있다 정도로 끝나버리고 팔콘의 윈터솔저는 여기에는 진짜 막 쟁쟁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제모도 다시 나옵니다. 누구? 그 제모 남자. 제모 남자? 그 이 버키 세뇌했던 그 네. 11워에서 네. 버키를 이제 세뇌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폭탄 테러 해가지고 그 트찰라 저희 와칸다 네. 왕 죽인 네. 그 제모도 다시 나오고 굉장히 쟁쟁한 약간 미친놈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팔콘 앤 윈터 솔저의 그 약간 주 빌런이 너무 약간 그 경쟁력이 없어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네. 정말 약간 하는 일도 너무 약간 좀 찌질하고 너무 1차원적인 빌런이고 그래서 정말 아쉬운 느낌이고 로키는 뭐 악당이 정말 막 우주적인 스케일인데 네. 너무 그 소개하는 느낌. 그러니까 로키는 시즌 2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약간 밍숭맹숭한 느낌이에요. 너무 오프닝 같은 느낌. 그리고 이 로키라는 캐릭터 진짜 재밌는 캐릭터인데 네. 별로 그렇게 잘 살린 느낌이 안 들고 스토리도 약간 평이한 느낌이고 네. 완다비전은 좀 스토리적으로 좀 괜찮고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좀 재밌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완다비전은 저는 어떤 점이 제일 좋았냐면은 이 비전이라는 캐릭터가 네. 이제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정말 처참하게 죽잖아요. 전장에서.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약간 보정해준 느낌? 약간 이 인물에 걸맞는 그런 최후? 대우를 해준 느낌? 진짜 그 전작에서 이마 뜯겨가지고 네. 진짜 그 너무 끔찍하게 죽는데 그거를 좀 더 좀 예우를 해준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완다라는 캐릭터가 각성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것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요 캐릭터 이름이 뭐더라? 이 친구도 이제 여기서 각성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완다비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블랙 위도우랑 이제 그 샹치 봤는데 네. 블랙 위도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블랙 위도우에게 좀 걸맞는 예후를 해준 느낌이고
아쉬운 점은 빌런이 너무 좀 또 찌질하고 너무 일차원적이고. 그렇죠. 네. 그 레드룸을 이제 운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특히 엄청 세지도 않았고 그렇게. 네, 별로 세 보이지도 않아요. 뭐 자기가 뭐 전 세계에 뭐 그런 걸 막 주무른다 그러는데 사실 작중에서 그런 장면이 그 마블 시리즈를 통틀어서 그런 장면이 한 번도 나온 적 없거든요. 어떤 게요? 그런 복선이 나온 적이 없어요. 뭐 나온 적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많이 나왔거든요. 그 어디냐? 부다페스트 네. 작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게 뭐 레드룸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레드룸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 샹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샹치에 나오는 그 악당들 있잖아요. 네. 그 텐링즈 네. 걔네들은 떡밥이 엄청 많이 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얘네들이 진짜 뭔가 대단한 놈들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레드룸은 뭔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인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 무게감이 없다는 느낌이. 빌런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애들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을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소련의 KGB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떤 러시아의 첩보 조직으로서 뭔가 네. 좀 암흑 쪽에서 뭔가를 이제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느낌은 네. 받았죠. 근데 그 뭐 엄청 큰 그 비행정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벤져스 애들이 몰랐다라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뭐 빌런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 약간 설정으로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능력 면에서도 좀 이상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그 블랙 위도우에 나온 그 여동생 그 플로렌스 퓨였나? 네. 그분이 했던 그쵸 플로렌스 퓨가 맡았던 여동생 역할이 네. 되게 좋았어요. 그 아주 매력 있고 또 언니랑 다른 성격인데 그래도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좋아하게 되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언니랑 좀 합도 맞았던 것 같고 옐레나 그쵸. 네. 언니 그 포즈 따라하면서 오글거려 막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웠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뭐 영화는 다 좋은데 쿠키 영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쿠키 영상이 네. 뭐 그 묘지에 찾아가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묘지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발렌티나가 와가지고 네. 그 너의 다음 목표는 얘다 하면서 그 언니의 복수를 할 수 있다? 언니의 복수를 해야지 하면서 보여주는 그 사진이 그 누구야 활 쏘는 친구. 그렇죠. 네. 그 저기 호크아이. 네, 호크아이. 네. 인데 아니 그 이걸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옐레나가 그냥 이걸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거는 그 호크아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풀릴지 저 호크아이를 아직 안 봐가지고 그거 봐야 알겠습니다만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럼 뭐 떡밥을 위한 거겠죠? 네. 호크아이를 봐야 알겠습니다. 네. 호크아이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옐레나가 아마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네요.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3화까지는 아마 안 나와가지고 뭐 4화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샹치도 뭐 괜찮아요. 그 약간 그 동양 홍콩 액션 영화, 홍콩 그 동양 판타지 홍콩 액션 영화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다크 드렐러인가? 맞나요? 맨 마지막에? 네. 기억 안 나요. 맨 마지막에 그 무슨 문 열리면서 괴물 튀어나와가지고 최종 보스가 나오죠. 그 부분이 너무 이상하지 않았나? 그 빌런도 너무 이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괴수들이 싸우는 게 너무 좀
별로 그렇게 멋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약간 굉장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디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면서 좀 약간 힘들었어요. 그 부분은. 앞부분 다 좋았는데 그 다크 듀엘러인가?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 장면부터 좀 이상해지더니 그리고 그 걔가 이제 최종 빌런인 거잖아요. 네. 걔가 너무 그렇게 그 대단한 애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 약간 그 플롯이 네. 어디서 많이 본 플롯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나왔던 플롯이에요. 그래요? 네, 뭐 빌런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이 사실은 최종 빌런이 아니고 그 얘네들이 따르는 애가 최종 빌런이었는데 사실은 뭐 배신을 당한 거다. 이게 어디서도 나왔냐면은 이게 그 닥터 스트레인지. 네.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서도 빌런들 그 뭐 도르마무를 섬기는 빌런들이 있고 얘네들이 도르마무에게 이 세계를 바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르마무가 얘네들을 사실 통수를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도 도르마무가 엄청 그 거대하게 그려지고 멋있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샹치에서는 너무 임팩트가 없어요. 이 최종 보스가 너무 임팩트가 없고 뭐 얘네들이 뭐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힘이 있는지도 사실 보면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지막에 가가지고 너무 맥 빠지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문을 뭐 부셨는데 그 그냥 돌멩이로 막잖아요. 네. 그거 그냥 돌멩이로 막아놓지 그걸 왜 그 이상하게 그 문으로 해놔가지고 그거 뚫리게 그렇게 해놨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보면서 너무 좀 마지막에 네. 약간 이상해지지 않았나. 네. 저는 약간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일단 저는 양조위를 보려고 봤거든요. 네. 네, 양조위 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조위 보정으로 또 조금 힘들었다 저는. 네, 그랬습니다. 양조위가 너무 잘생긴 것도 사실 좀 한몫했던 것 같은 게 마지막에 그 양조위랑 주인공 샹치랑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면서 너무 둘이 비주얼이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전투 씬에서. 아니 저는 샹치도 뭐 멋지다고 생각해요. 뭐 샹치가 뭐 못생긴 건 아니지만 양조위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게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둘이 서로 싸우는데 너무 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면서 양조위가 주인공 같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제일 좋았던 장면은 나무 용에 이제 초록색 옥을 꽂아 넣어가지고 옥을 꽂아 넣으니까 이제 물이 확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그 지도를 그래픽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멋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양조위가 어떤 좀 카리스마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멋있었는데 그 외에는 약간 일단은 주인공이 되게 껄렁껄렁하잖아요. 약간 껄렁껄렁하고 주인공 여자친구도 껄렁껄렁하고 이렇게 약간 어떤 아시아계 미국인 특유의 어떤 껄렁껄렁함을 좀 많이 어필을 하려는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어서 그게 좀 저한테 약간 유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공감이 안 갔군요. 네, 전반적으로 뭔가 영화가 그렇게 무게감이 있다거나 깊이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약간 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가벼운 분위기 때문인지 약간 그래픽 같은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뭔가 좀 약간 어설퍼 보였고 그나마 이제 그 양자경이라던가 이런 그 양조위라던가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서로 이제 그 무술을 정말 춤추듯이 하잖아요. 약간 마오장룡 그의 액션씬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멋있긴 했지만 약간 지금 보면 조금 너무 옛날 티가 나지 않나. 그래도 저는 조금, 약간 오랜만에 이런 게 스크린에 나와가지고 좀 약간 저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추억팔이 향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사실 저는 그 정도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저는 옛날에 아주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성룡? 그쵸. 막 비디오 빌려가지고 막 천녀유혼 막 이런 거 보고. 근데 지금 보기엔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올드 패션하다.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랑 같이 본 분도 그랬고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좀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숲속의 담 보셨다면서요? 네네. 이번에 이제 SF 어워드에서 대상을 탔던 웹툰 부분 대상을 탔던 웹툰이죠. 네. 숲속의 담이 지금 연재 중이고요. 그렇죠. 100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100화까지 나왔고 휴재 중이에요. 이게 원래 100화에서 엔딩을 내려고 이제 작가가 생각을 했는데 좀 더 힘을 주고 싶다 엔딩에.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추가 연장을 해가지고 뒤에 이제 휴식하고 마지막 이제 스토리를 그리겠다. 이렇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고. 네. 재밌어요. 설정이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좀 많이 감동적인 포인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찡한 장면들 많고. 네, 요 담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네이네라는 마을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식물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초등학교 때 화분들을 다 가지고 와라. 왜냐면은 뭐 화분 많이 키우잖아요 학교에서. 그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가 키우는 화분만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엄청 잘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손을 댔는데 막 얘가 그냥 막 쑥쑥쑥 자라가지고 키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도맡아서 키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나이를 안 먹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인가 그 능력을 발현한 시점부터 나이를 먹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는 고등학생으로 막 키가 크고 그러는 코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막 크는데 자기는 이제 중학교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그 후로 집에 틀어박혀 지내다가 엄마 아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동생도 이제 죽고 몇백 년을 이제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집은 이제 귀신 들린 집이다. 얘는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이제 원성 그 화에 못 이겨가지고 숲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떤 아기를 이제 도와주려고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숲에 들어가고 나서 얘기죠. 아, 그래요? 네네.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서 대낮에 뭔가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이가 이제 애가 완전 커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 능력이 이제는 사람에까지 미친다 라는 걸 깨닫고 또 그걸 이제 하필이면 사람들이 많이 본 거죠. 네. 그래서 수근수근 막 이러니까 내가 그냥 숲으로 가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숲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자기는 혼자 살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사람이랑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 또 상황이 오고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초반만 봐가지고. 네. 후반부에 보면 설정이 뭐 엄청 있고요. 좀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네네. 이 친구가 이제 숲에서 거의 뭐 몇백 년을 혼자 한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그 시기는 안 나오지만 혼자서 뭐 몇백 년을 살았는데 그 기후 재앙이 와요. 지구에 기후 재앙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유능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우주선 태우고 지구를 이제 탈출을 해요. 네.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막 기후 재앙 때문에 막 다 죽고 기후가 이제 뭐 대기가 너무 오염돼가지고 바깥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전 지구에 사실상 사람이 사는 곳이 마을이 3군데밖에 없어요. 마을이 세 군데 해가지고 바츠랑 싱고늄이랑
내리네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그 후반부에 더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새 마을이 이제 이 만화의 주요 배경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 심지어는 이제 작품 초반에 내리네 있는 사람들 다 죽거든요. 네, 아무튼 뭐 뒤에 또 음모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스포일러 당했다. 네,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근데 굉장히 뭐 재밌습니다. 재밌는 스토리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웹툰을 사실은 막 잘 보진 않는데 웹툰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챙겨보는 거를 너무 잘 못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몰아보거나 그냥 네. 네. 그 보다가 뭔가 그 연재가 다 안 돼 있으면은 잊어버려가지고 가지고 이어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이 이 웹툰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그 영업을 당해가지고. 네, 영업을 당해서 아 그래 내가 한번 보겠다 해서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작품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포가 없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신을 시작하기 전에 잡담으로 저희가 한 30분을 때웠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단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간 소개를 좀 드리면은 2035 SF 미스터리라는 새 책이 나오는데 지금 북펀딩을 받고 있어요. 예스24에서 글의 재본소라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북펀딩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12월 2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35년 근미래를 장르적 상상으로 탐구하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F 작가님들과 미스터리 작가님들이 합작을 하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클럽이라는 이 출판사는 원래 미스터리 작품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고요. 미스터리 그 잡지도 내고 있는 그런 출판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여기에 실린 작품 중에 두 작품이 이미 드라마화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드렸던 천설란 작가의 옥수수밭과 형, 그 다음에 황세현 작가의 고난도 살인 이 두 가지가 드라마화가 확정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SF 작가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천설란 작가님 다 아시듯이 SF 작가님이시고 김희연 작가님도 계시고 이불박큰 위험해로 유명하신 그 다음에 전혜진 작가님 얼마 전에 저희가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그 단편지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에 듀나 작가님 듀나 작가님 이 시를 신 단편 이름이 좀 재밌어요. 며칠 늦게 죽을 수도 있지 라는 그런 단편인데 이렇게 네 분이 참여를 하신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최희택 작가님의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슈레딩거의 아이들의 작가님인 최희택 작가님이 신작 단편을 보스토크라는 잡지에 실으셨어요. 그래서 미아라는 이름의 단편인데요. 웹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정말로 단편이에요. 그래서 마인드 업로딩이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아버지의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현도가 아들 이름이 현도인데 이 현도라는 친구가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원래 다루는 엔지니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마인드 업로딩 과정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도의 애인인 다른 친구가 이걸 어떻게 잘 해가지고 얘를 다시 불러왔다가 어떻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업로딩 그러니까 마인드 업로딩을 하면은 우리의 마인드를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언어 기계어로 번역을 했다가 그걸 다시 또 번역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영감을 얻으신 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그라는 잡지에
크리스마스에 SF가 내리면이라는 기획으로 12월호에 그 단편 SF가 4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박문영 작가님의 초록소파. 박문영 작가님은 뭐 그 사막 위의 나라로 아마 잘 아시는 작가님이고, 김청귤 작가님의 산호트리, 그다음에 황모가 작가님 아시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그다음에 전혜진 작가님의 사람의 아이들, 이렇게 4편이 보그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지라서 보그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약간 SF의 외연을 넓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그를 보는 분들이 SF를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새로운 단행본을 찾아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이번에 소개드릴 좀 단행본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나마 있는 게 플랫랜드였는데, 플랫랜드는 이번 새로 나온 게 아니고 되게 원래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었죠? 네, 옛날 작품인데 이 작품이 저희 추측으로는 그 저작권이 만료가 됐나 봐요.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아주 여러 군데서 지금 출판이 돼 있거든요. 경문사, 뭐 늘봄 필로소픽, 뭐 도서출판콩, 그리고 이번에 이 도들새김 푸른 책장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 도들새김이라는 출판사에서 새로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번역으로 즐기실 수 있다. 이 작품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은이는 에드윈 A. 에벗이라는 사람이고 좀 오래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언제 나왔냐면, 언제 나왔지? 여긴 안 나오네요. 어쨌든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1884년이네요. 1884년에 출간된 작품이고 수학 소설이에요. 공상님이 좀 좋아하실 만한. 그래서 2차원 세계의 한 사각형이 3차원을 경험하면서 공간과 차원을 새롭게 인식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이 주석 달린 플랫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로소픽이라는 출판사에서 낸 건데, 이거는 수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미국 수학협회랑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공동 기획을 한 책입니다. 이 주석 달린 플랫랜드라는 거는. 그래서 그냥 플랫랜드 읽었을 때 좀 어렵게 느낄 만한 부분들을 주석을 다 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플랫랜드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차례를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여자들은 어떤지, 주민들은 어떤지, 불규칙 도형,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가 환영 속에서 나를 격려하다. 뭐 손자에게 3차원 이론을 가르치려 했으며 모종의 성과를 두다. 뭐 이런 차례 장 제목들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신너울 작가님이 웹진 비유에 어떻게 MBTI는 과학이 되었는가라는 단편을 실으셨는데,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것도 이제 웹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공상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공상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요? 네. 페이스북 통해서 아는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약간 하이퍼 리얼리즘스러운 내용이에요. 옛날에 그 곽재식 작가님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 정부 보고서 쓰는 그 소설 있잖아요. 네. 그 소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는데, 그렇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MBTI가 그러니까 MBTI로 취직이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걸 보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MBTI로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만으로 뽑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MBTI 면접에서 물어봤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MBTI가 예를 들면 E 쪽으로 이제 나오면은 더 잘 뽑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원하는 MBTI를 만들어주는 막 학원이 생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소설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쵸. 한국에서는 충분히 있을 법하죠. 그래서 주인공은 심리학 전공으로서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애초에 MBTI는 그렇게 정확한 검사가 아닐 뿐더러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16가지 유형을 나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고 그보다 훨씬 이제 정확한 검사가 또 나와 있고 뭐 그런저런 이제 얘기를 풀지만 결국은 MBTI가 훨씬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MBTI 연구소 뭐 비슷한 곳에서 이 주인공을 찾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보시면 정말로 아무 훅 이렇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 네. 보시면서 아주 그 이 블랙 유머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에 좀 감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빅5라는 검사가 나오죠. 작품에서 네. 그 빅5는 노잼이다. 노잼이다. 점수만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정확하다 한들 노잼이다. 그래서 냉철한 분석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캐릭터 같은 게. 그렇죠. 외교관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네, 외교관. 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공상님이 소개해주신 냉장고에서 온 사람이라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웹툰? 네. 네, 웹툰. 네. 이분이 이제 네이버에서 네. 연재를 하시는 분이죠. 네이버 블로그에서 연재를 하시는 엉덩국이라는 네. 유명한 만화가인데 네. 뭐 그 글쎄요. 유명한 작품이 사실은 좀 그렇게 좀 뭐랄까요? 입에 담기 좀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엉덩국 아세요? 그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나갈 때는 아니란다 그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PC하지는 않은 작품이지만. 네. 근데 이분도 사실은 그 당시 그렸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반성을 하고 계셔요. 네, 그 작품이 왜 잘못된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과를 하는 만화도 옛날에 그렸던 적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아무튼 그분이 그린 냉장고에서 온 사람이라는 만화가 이 루리웹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게 됐는데 또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좀 재밌고 어떻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은 그런 재밌는 작품이어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네. 기승전결이 확실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냉장고에 반전도 진짜 약간 그 섬뜩한. 그렇죠. 네. 네. 냉장고에 뭔가를 방치를 해놨더니 거기서 네. 이제 어떤 생명이 태어났고 네. 이 생명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고 점점 똑똑해져가지고 나를 능가했다. 그래서 얘를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얘를 안 죽이고 그냥 놔뒀는데 점점 나를 약간 컨트롤하려고 들고 네. 그래가지고 무서워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냉장고 속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장고라고 부르죠. 네. 이름이 장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그냥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그리고 좀 약간 얘랑 이제 주인공이 약간 그 두뇌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마사토끼님도 좀 생각이 나고, 네, 그랬습니다. 엉덩국 작가는 사실 밈으로 더 유명한 작가죠. 그렇죠. 네. 애기 공룡 둘리. 도우너 어서 오고 하는 그 그러네요. 장면이 네. 유명한 그 작가기도 하죠. 네. 콩땅콩님 아까 채팅에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지금 조금 읽어드리면 오늘 두 분 의상이 보색 대비로군요. 하셔가지고. 몰랐네요. 네, 제가 네. 빨간색 입고 공연이 네. 파란색 입으셔가지고. 네. 음양의 조화. 보색은 근데 네. 빨간색, 파란색, 보색은 노란색 아닌가요? 초록색 보색이 노란색인가? 하여튼 초록색 보색이 빨간색 아닌가요? 초록색 보색이 자주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색이 반대편이죠. 색상환의 네. 반대편이잖아요. 파랑이 약간 주황.
파랑이 주황, 청록이 빨강.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맞네요. 빨강이 초록 맞네요. 초록 맞네요. 노랑이랑 남색 이렇게.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은행의 키오스크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그런 소식도 있군요. 저게 뭔가요? MBTI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MBTI 양인의 지식보다 우리 것인 사주를 공부합시다. 사주는 훨씬 다양하긴 하죠. 그쵸. 365개. 경우의 수가 훨씬 다양하니까. 365개. 날짜에 따라서 이제 다. 날짜랑 시간이랑 다 보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겠네요. 많죠. 그 다음에 티빙의 오리지널 시리즈 해피니스 곧 종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약간 좀비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좀비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하이라이즈스러운 그런 이제 아파트 안에서 좀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이후를 다룬 드라마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지금 나오는 드라마는 코로나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다들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안 쓰고 뭐 예를 들면 뭐 아크릴로 뭐 이렇게 칸막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출입 기록을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종식 이유라 가지고 종식 이유라서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는 않지만 네. 출입 기록이라던가 이런 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뭐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쓰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장면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재밌어 보이는 드라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있네요. 해피니스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그 좀비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염이 되면은 미쳐버리는 광인병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런 병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병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좀 격리되지 않도록 되게 애쓰는 그런 사람들 인간 군상의 뭐 어떤 밑바닥이 막 보여지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SF 신작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SF 관련 소식 예스24에서 소설가 김초엽 작가전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김초엽 작가님의 아주 커다란 사진과 함께 그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다이앤 에커먼의 휴먼 에이지라는 책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가님의 추천 도서 뭐 세상 끝에서 춤추다라던가 어슐러 르긴의 저희가 저번에 소개를 드렸죠. 그 다음에 뭐 SF널이라던가 유령 해마, 로드킬, 5번째 계절 이런 책들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책을 사면은 작가의 메시지를 담은 연필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갖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는. 사실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지난 행사일 텐데 SF와 지정학적 미학이라는 학회가 열립니다. 그 성균 국제문화연구연례 포럼으로서 이런 주제의 학회가 열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좀 쟁쟁한 분들이 다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도 아주 관심을 두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박상준 대표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영진 교수님도 나오시고 임태훈 교수님도 나오시고 이지용 교수님도 나오십니다. 네, 다 나오시죠. 복돈 선생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저희가 모를 뿐 다 이제 쟁쟁한 분들이고 특히 이제 레지나 칸유 왕 이분도 이 중국권 SF 번역하시고 이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또 일본 분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 SF 문학의 현재와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사이언스 픽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복거일의 파란 달 아래라는 이 작품 SF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이라던가 또 뒤에 보면은 북한 출신 아시아 아메리칸 슈퍼히어로 상상하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기도 하고 또 오타쿠 문화의 원류로서의 일본 SF와 내셔널리즘 그리고 뭐 합쳐지는 두 몸의 공포와 매혹 일본 만화와 아니메 속의 합체가 지닌 의미에 대한 실론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 보이죠. 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이고 이 학회와 더불어서 지금 메타버스형 아카이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게더타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18일까지인가 열려 있다고 하는데 게더타운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지금 기획에 게임 제작자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안에 맵이 정말 게임 속 배경처럼 되어 있어요. 약간 그 창세기전 뭐였지? 제가 플레이한 창세기전이 조금 생각나는 그런 배경이었는데 어쨌든 이 게더타운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여기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인간인데 페이스허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페이스허거가 지금 붙어 있는 거고 여기 뿌려져 있는 이 액체들을 따라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뭐 이렇게 단서를 발견하고 몸속을 뒤져서 데이터 스틱을 발견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석구석에 이 학회와 관련된 영상 자료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약간 게임적 요소랑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지금 아카이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진 교수님이 기획을 하셨고요. 이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영진 교수님께서 이거를 경험을 하고 반드시 후기를 남겨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요, 이건 제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모 가수의 콘서트 다들 아시는 가수 중 한 분의 이제 솔로 콘서트 티켓팅이 있어가지고 인터파크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고요. 이 은하철도의 밤은 미야자와 켄지의 SF 소설입니다. 사실 동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은하철도 999에 영감을 준 원작 소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발견하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주인공이 조반니랑 캄파넬라가 나오는데 조반니는 남자 이름이라서 소년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캄파넬라는 성별이 미상이래요. 여기서 캄파넬라는 꽃 이름이죠?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캄파넬라가 그래서 여잔지 남잔지를 모르는데 이 뮤지컬에서는 남자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배우가 이제 두 분이 주인공을 연기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캄파넬라가 종을 뜻하기도 하고 종 모양의 꽃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꽃인가 봐요.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쁜 꽃이네요. 네. 그리고 요런 꽃. 주황색 꽃이네요. 네. 색깔은 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요거를 보시면은 왜 종 모양인지 약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초롱꽃 비슷한 그런 꽃들을. 이런 걸 캄파넬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SF 어워드에서 아까 웹툰 대상을 받은 숲속의 담. 네, 숲속의 담을 소개해드렸는데 우수상을 받은 너의 말속을 걷다라는 작품의 김다혜 작가님.
김마토 맞나? 네. 김마토라는 그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인터뷰가 실려가지고 김마토요? 네, 토마토에다가 김을 붙인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너의 마음속을 걷다라는 웹툰가 이제 작가님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김마토 작가 맞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월멜 김어준이라는 팟빵의 오디오형 매거진이 있는데 뭐 이건 정치색과 상관없이 정치색과는 상관없이 여기서 SF 관련 꼭지를 좀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매거진이기 때문에 유료로 구독을 해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매거진이란 게 뭐냐면은 팟캐스트 여러 화수를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사 하나하나가 한 1시간 정도짜리의 팟캐스트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달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딱 모아놓는, 모아서 발행을 하는 그런 유료 매거진인데, 여기 보시면 듄을 다룬 챕터도 있었고요. 그 다음 매트릭스 덕후들의 매트릭스 해석, 이런 세션도 있고, 한국적 SF 상상력 1탄과 2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곽재식 작가님, 이서영 작가님, 임태훈 작가님이 출연하셨고 여기 보시면 박해올 작가님, 천선원 작가님, 신노울 작가님, 임태훈 작가님 이렇게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S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웹진 비유에 신노을 작가님 단편 실렸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같은 호에 넷플릭스와 장르 문학 해가지고 이거를 강연을 했었던 거죠? 저번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강연. 아, 그쵸. 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속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글로 활자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부가 올라왔는데 김용원님, 박현주님, 이서연 작가님, 이종사님 이렇게 네 분이 출연을 하시고 여기 보니까 김용원님은 판타스틱을 담당하셨던 분이더라고요. 판타스틱이 아시나요, 공사님? 들어봤죠. 네, 판타스틱이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장르 팬들한테는 좀 전설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잡지인데 SF, 뭐 판타지, 미스터리, 호러, 뭐 무협, 로맨스까지 여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다루는 잡지였습니다. 결국은 폐간이 되었지만 그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우리나라 SF의 역사에 좀 꼽히는 그런 그렇죠. 네, 빠질 수 없는 그런 잡지인데 이 판타스틱을 담당하셨던 이 김용원님의 그 후일담 같은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 미스터리 고인물에 비하면 저는 정말 피라미예요. 굉장히 좀 겸손한. 네. 그리고 이서영 작가님은 웹진 거울의 운영진으로 계시기도 해서 이 거울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재밌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좀 협동조합 같은 느낌이고 사실 그 이익 창출이라고 할까요?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수익 모델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울에 이제 뭔가를 글을 실어도 원고료를 들이지를 않는데요. 그냥 여기에 실는 것 자체를 어떤 보상이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보통 글을 싣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박현주 작가님은 미스터리 로맨스를 쓰신다고 해요. 좀 생활 미스터리 이런 장르를 쓰시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의 미스터리는 약간 어떤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여기에는 늘 누군가의 피해가 있고 그 누군가는 주로 어린이, 노인, 여성, 약자
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재미로 즐긴다는 것에 있어서 약간 마음적으로 가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박현준 작가님은 자기가 쓰는 소설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약간 그 선의를 먼저 발견을 하고 싶었다, 인간의 마음에서. 그래서 미스터리 로맨스를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종사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3040 세대, 사실 저도 30이다 보니까, 그래서 OTT보다는 MBC, KBS, SBS 이런 지상파 방송들을 보던 세대인데,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지상파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케이블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OTT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가 거의 그냥 한 10몇 년 안에 이루어진 변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뭐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늑대의 유혹 뭐 이런 얘기 나네요. 엽기적인 그녀, 그런 거 있었다. 늑대의 유혹. 그렇죠. 네. 그 시대가 변하는 게 당연하고, 사실 책이라는 매체도 그렇게 이런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는 와중에도 책이라는 매체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SF 관련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준비했죠? 다양하게.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과학 뉴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보스토크라는 매거진에 보니까 또 흥미로운 코너가 있어서 같이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데이비드 빈트너라는 사진작가의 I Want to Believe라는 사진을 전시를 한 그런 섹션이 있는데, 이 전시 주제가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술을 통해서 필멸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초월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식, 그런 트랜스 휴머니즘이 이제 SF 속에서만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의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사진이 보이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제임스 영이라는 분이 팔과 다리가 절단된 사고를 겪은 후에 이렇게 의수를 이제 달았는데, 이게 메탈 기어 솔리드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일본의 그 코나미 게임 회사죠. 이 메탈 기어 솔리드를 개발한 코나미가 자금을 지원을 한 그 프로젝트고, 여기에 이제 신체 보철물 제작자가 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60,000의 탄소 섬유 팔과 다리가 이제 경이로운 공학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팔에 USB 충전 단자도 있고 SNS 연동, 뭐 라이트 기능,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옛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의수가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아직 움직임은 조금 어색하거든요.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저게? 보통 약간 이 팔이 이제 절단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이 팔 위쪽에 있는 근육이, 예를 들면 내가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 할 때 그 여기 이제 남아있는 부분, 예를 들면 어깨라던가 요 뒤 등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근육이 살짝씩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인식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가 봤던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신경을 완전히 이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 버전이고요. 그 메탈 기어 솔리드 프로젝트가 계속돼가지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네, 훨씬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손에 가깝고 사이즈도 좀 더 이제 맞는 것 같고, 그 움직임도 보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갖고 있는 이 그 로봇 팔이고요. 그
그 다음에 이분이 실제로 게이머라고 해요. 그래서 게임을 동경을 해가지고 약간 게임틱한 디자인의 그런 팔을 만들어서 이제 장착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 여자분은 양쪽 팔이 없으셔가지고 이 양쪽에다가 이런 팔을 끼우고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팔을 막 갈아 끼우면서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겠네요. 네. 코지마가 만들었죠, 메탈 기어 솔리드. 그렇죠. 히데오 코지마. 홍땅콩님이 이제 코지마는 코나미를 떠났지만 그렇죠. 코지마의 유산은 영원히 코나미에 남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 너무 명작이죠.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 장면만 몇 개 아는데 유튜브에서 네. 제가 게임을 즐길 때 나온 작품은 아니어가지고 저보다 좀 전세대 작품이다 보니까 플레이는 안 해봤는데 유튜브에서 게임 장면 같은 거는 좀 보긴 했습니다. 네. 이 왜 메탈 기어 솔리드 프로젝트냐면 네. 여기에 그 한쪽 손을 잃었지만 뛰어난 능력을 구사하는 베놈 스테이크라는 캐릭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얘기는 좀 지금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얘긴데요. 네. 코지마가 이 세상 분이 아니라 그 이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죠. 뽕장국님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정정해드렸는데, 네. 코지마는 지금 따로 회사를 차렸죠. 네, 살아계시고 네. 따로 회사를 차려서 데스 스트랜딩을 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 변이가 많이 되었는데 이 변이가 우리에게 위험한 방향의 변이인가 아닌가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염성이 더 높은가, 아니면 뭐 치명도가 더 높은가, 이런 거는 더욱 연구를 해봐야 돼가지고 일단 경계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두 번째 달이라는 소설을 읽었거든요. 네. 그 이번에 SF 어워드 대상을 받은 소설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네,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사실 초반만 보면은 저는 진짜 제가 읽었던 SF 소설 중에 약간 5손가락 안에 꼽고 싶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이 그렇게 막 약간 두께감이 있어 보이지만 되게 빨리빨리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아주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결말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앞쪽은 되게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신인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고, 사실 이제 SF 작품은 이번에 처음 쓰신 거긴 한데 이미 웹소설을 좀 많이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두 번째 달이 저희가 다다음 주에 다룰 거죠? 네, 다다음 주에 이 책을 다룰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가 기후 위기,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지구가 멸망한 거예요. 정말로 모든 인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구 위에 이제 위성으로 올라간 인공지능이 이 인류를 재건하라라는 미션을 받고 이 지구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키고 인간이 살만한 기후로 만든 다음에 이 인류를 다시 이제 번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거의 한 10만 년 뭐 단위로 걸리죠. 그래서 10만 년으로 되면은 사실 엄청 빠른 거죠. 근데 어쨌든 막 뭐 1000년이 걸려가지고 뭘 하고 막 만 년이 걸려가지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읽어보시고 저희 방송 다다음 주에 들으시면 아주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학 뉴스를 가져온 것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약간 그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좀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위험하구나 라는 게 약간 와닿으면서 그 왜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서 핸드타올 네. 한 장만 씁시다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우리 뭐 2장씩 쓰잖아요. 네. 근데 좀 한 장 써야 되나?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약간 우리가 지금 지구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좀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소설을 읽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에 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물이 많은 게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이 생물들에 있어서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이런 것도 좀 깨달아가지고 이 뉴스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태양이 지구 물 공급원의 하나다. 태양풍이 소행성 먼지 입자 표면에 물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물이 왜 이렇게 많을까에 대해서도 좀 수수께끼래요. 예를 들면 원시 지구의 화산 폭발 당시에 지구 내부 깊숙한 곳에서 빠져나온 기체들이 대기층을 형성하고 이 대기 안에 있던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림으로써 바다를 형성했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아니면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이 지구랑 충돌을 해가지고 물을 이제 공급을 했다. 이런 가설도 있대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 이 태양풍이라는 게 주로 이 수소 이온 하전 입자 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전자 양전자인가요? 이게 수소이온 하전 입자라고 하면 뭐 양성자죠. 그쵸. 네. H 플러스인 네, 거죠. 네, 네. 알파 입자라고 하는. 얘네들이 네. 오면서 이 수소이온 하전 입자가 소행성의 먼지 알갱이 표면에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지구의 물의 일부의 기원이 아닌가라는 썰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본에 하야부사라는 우주 탐사선이 있었어요. 2010년에 이 하야부사가 뭘 했냐면 우주로 가서 소행성의 조각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소행성의 조각을 분석을 했더니 이런 내용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달 같은 이 행성 표면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거주지를 마련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을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만들어낼 때 이 행성 표면의 먼지 알갱이로부터 바로 신선한 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발견한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물이 지구보다 많은 행성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그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네, 유로파. 네. 또 거기는 사실 표면에 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두꺼운 얼음 네, 밑에 표면은 얼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유로파에 있는 물의 양이 지구에 있는 전체에 있는 물의 양의 거의 뭐 수백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바다의 깊이도 막 몇백 킬로가 되고.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책 두 번째 달에도 지구의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게 지구가 자꾸 뜨거워져가지고 네. 그 금성처럼 된 거죠. 금성을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 대기로 이렇게 둘러싸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소행성 이제 얼음으로 된 소행성을 막 떨어뜨리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부족한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유로파를 가져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 지구 외에 표면에 액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첫 번째 행성은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인가요? 그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고 메탄? 네, 메탄. 메탄이 있는 토성의 위성이죠. 타이탄이었나? 맞나요? 타이탄? 가니메데인가? 타이탄이었던 것 같아요. 타이탄이 이제 그 메탄 바다가 있대요. 거기에는. 네. 그래서 근데 거기는 이제 영하 179도인가? 네. 네, 평균 기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맞네요. 300m의 메탄 바다. 수심 300m의 메탄 바다가 있다. 네. 그 표면에 액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된 첫 번째 행성은 타이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표면에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액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구도 그런 거죠. 지구는 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우주 관련 소식인데요. 네. 인류 최초의 소행성 충돌 실험을 하기 위한 우주선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왜 소행성이 지구로 오면은 영화죠. 실제로 영화 있잖아요. 그 아마겟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폭파시켜거나 아니면 이제 밀어내가지고 이제 비껴가게 하는 이런 실험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이 있고 여기를 이제 디포르모스라는 다른 좀 더 작은 행성이 이제 돌고 있는데 소행성이죠. 네, 소행성이 돌고 있는데 얘를 살짝 건드려 가지고 이 궤도를 작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네요. 원래 돌고 있던 궤도보다 좀 작은 궤도를 돌게 하는 그런 게 목적이고요. 이거 화성의 위성이죠? 그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소행성 때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태양 주위를 도는 거네요. 태양 주위를 도는 네. 디디모스가 네. 이제 2.11년을 주기로 돈다고 하네요. 디디모스가. 그다음에 디디모스의 위성이 디모르포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위성은 데이모스였나?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딴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영화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다 연구를 사람들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핵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소행성을 파괴하는 그런 실험을 했더니 뭐 예상 충돌 시점 2개월 전에 뭐 얼마 정도의 폭탄을 터뜨리면은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논문이 실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그 궤도를 바꾸는 방법은 이 5년에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어차피 그 전부터 보일 거니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공상님 소개해 주시죠. 네.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계속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11월 5일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LOL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도타2, 하스스톤, 비파, 스트리트 파이터 5, 펜타스톰, 몽상국 2 이렇게 8개 종목이 e스포츠의 정식 경기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받으면 군면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e스포츠도 마찬가지로 금메달 받으면은 군면제가 되고 국가대표도 이제 뽑겠죠. 국가대표로 우리나라에 뭐 그 프로 게이머 팀이 많잖아요. 담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 SKT였나? 그 페이커가 있는 그 팀도 있고 여러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뭐 한 명씩 뽑겠지 아마. 네, 그래가지고 아마 국가대표 팀을 만들어가지고 나갈 것 같은데 누가 뽑힐지 일단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네. 페이커가 이제 미드죠. 미드에서 이제 굉장히 엄청난 피지컬과 엄청나게 넓은 챔피언 폭을 자랑하는 선수인데
페이커가 뽑힐지 또 굉장히 궁금하고 페이커가 굉장히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좀. 근데 페이커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나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전성기가 굉장히 긴. 왜냐면은 이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어요. 우리 프로게이머는. 그래요? 네, 27 정도만 돼도 굉장히 기량이 떨어진다. 특히 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미드나 뭐 원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량이 빠르게 떨어진다. 왜냐면 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손목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포지션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피지컬보다는 머리를 쓰거나 뭐 운영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역할. 예를 들어 뭐 정글이나 서폿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부터 미드를 했고 거의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도 기량이 지금 젊은 선수들과도 약간 그 경쟁할 만한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존경하는, 국제적으로도 존경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고 역사적인 선수죠, 진짜.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채택이 됐는데 이 올림픽에서는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뭐 e스포츠는 올림픽의 가치와 모순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을 채택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유라고 얘기를 한 게 스포츠는 인류가 펼치는 모든 대결의 근원이며 전쟁과도 같지만 게임 속에서 상대 캐릭터를 죽이는 e스포츠는 올림픽의 가치와 모순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 보이지 않나요? 네. 뭐 그렇게 치면 사실 스포츠도 처음에는 이제 죽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승패를 가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나왔을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 이 e스포츠 뭐 재밌는 건 아니고 이거는 또 뭐 논란의 여지도 있는 건데 e스포츠 종목을 결정하는 게 이게 항저우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뭐 그 펜타스톰, 뭐 몽상국투 이런 거는 그리고 뭐 그 다른 작품들은 잘 모르겠는데 몽상국투는 특히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자기네들 게임, 자기 나라의 게임을 밀어주기 위해서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소식이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왜 여러분 삼성페이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 다른 페이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러시아에서는 얼굴만 보여줘도 결제가 되는 페이스페이가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편할까요? 좀 무서운데요? 그쵸. 네, 너무 약간 멋진 신세계? 멋진 신세계보다는 그 조지 오웰의 그 1984 느낌이 많이 나는. 네. 러시아다 보니까 또 하필이면. 네, 그쵸. 중국에서는 이미 그 CCTV에서 다 사람들이 얼굴 인식이 다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무슨 사회 머시기 점수 같은 걸로 다 평가를 매긴다고 벌점 같은 거 주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지하철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사실 우리도 자동 체온 측정 시스템 뭐 이런 거 하면은 거기다 이제 카메라에다가 얼굴 이제 들이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카메라를 딱 보면은 얼굴 인식해서 입장을 하고 하루 만에 25,000명이 가입을 했대요.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지하철 승객의 15% 정도가 이걸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래요.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슈퍼마켓인 아마존고에서도 이런 페이스페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이런 걸 좀 하고는 있는데 지하철처럼 빠르게 인식해서 결제해야 되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도입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많이들 우려하는데
이걸 이제 모스크바 시랑 지하철 공사에서 그 동시에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뭐 암호화한 코드로 전환이 되고 본래 사진으로 복원되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이걸 또 도입을 한 곳이 급식을 할 때 이 페이스페이를 적용한 학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결제를 하는데 뭐 부가 인력을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총 500명 정도가 급식을 먹는다고 치면은 41분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신한카드가 보니까 페이스페이를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얼굴 인식만 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사실 사람 얼굴이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네, 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 AI를 이용해서 이게 추적이 되나 봐요. 그래서 10년 정도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스크는 벗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인식을 시키려면.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게 네. 편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는 카드는 안 들고 다녀도 폰은 들고 다니잖아요. 삼성페이.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삼성페이를 쓰는 건데 이제는 이제 폰마저도 필요가 없는. 없어질 수도 있죠. 있겠죠. 손에 이제 뭔가 심어가지고. 네. 손으로 SNS 하고. 그렇죠. 아니면 뭔가 그 홀로그램. 네. 시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홀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 지경이네요. 네, 여기까지 달아봤습니다. 네. 네. 정말 열심히 했죠. 네. 재밌는 소식도 네. 많았고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네요. 네, 콩땅콩님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계가 멀지 않았네요 라고 하시네요. 그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홍채 인식을 가지고 입장을 했었죠. 그래서 막 보안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눈알 빼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였나? 그 사람들이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예지를 하는 3명의 네. 쌍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사람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범죄를 잡는 네, 미리.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스포일러인가? 네, 뭐 스포일러가 될 것 같네요. 주인공이 경찰인데 스포일러인. 네. 스포일러로 뭐 돼가지고 스포일러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죠. 네. 명작이죠. 네. 그러면 네. 저희 방송 오프닝 멘트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오프닝 안녕하세요. 서이버별 SF키트. 네. 네. 저희 지금이라도 할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라서 쓰실 건가요? 네, 잘라서 쓸 겁니다. 그러면은 2번 들어가나요? 한 방송에? 아니죠. 뒤쪽에서는 자를 거죠. 뒤쪽에서는 자르고 어디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죠? 안녕하세요부터 잘라야죠. 어디까지요? 저희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녹음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전에서 잘라야죠. 네. 그 전에서 자르고. 그럼 이상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막 딴 얘기하는 게. 어떻게든 편집을 할 겁니다. 뿅. 네. 그래서 저희 그러면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날아왔고요. 네. 뭐 유튜브에는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라갈 거고요. 네. 저희 그 팟빵에는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거고 저희 방송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번째 달 한번 보여주시죠. 최희수 작가님의 2번째 달이라는 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성이 이 인공지능이 있는 위성이고요. 이게 거의 5천만 개 정도의 정육면체의
까만 블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발전을 하고 뭐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들을 막 옮겨가지고 예를 들면 안테나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보호막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노봇 같은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랑 단신으로 저희가 2주 뒤에 또 녹음을 할 거고요. 저희 방송은 아마 이번 주에 단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정한별님과 했던 게임 수다 산매경 2부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흐름드 살롱에서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다음 주에 또 만나요.